지금 윤석열이가 내란죄 지금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 저기 아무리 윤석열이가 밉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계엄을 그렇게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하고 또 그래서 지금 자유우파들은 대통령 내란 그 계엄 선포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내란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좀 우파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유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지. 그런데 헌법은 대통령한테 아무 때나 비상계엄을 하라고 너 그거 하고 싶을 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 비상계엄의 요건을 우리가 완전히 도외시하고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이 비상계엄이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두 가지 물어보고 싶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혹은 뭐 이재명보다 더한 놈이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때 뭐라고 그럴 거야? 그 비상계엄도 정당해? 그렇지 그건 뭐 헌법과 법률에 정한 그 조건에 합당한지 물어봐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물어보지 않잖아. 물어보지 않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 내가 또 한 가지 또 물어보시면 또 그거야. 그러면은 국회 예산을 심의하고 그래서 그 필요하면은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정부 부처의 장관과 그 다음에 뭐 등등등의 스물 몇 이 번 정무직을 탄핵하고. 탄핵 소추하고 이거 국회가 국회 조직 권한이야. 국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국회 갖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그런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정신의 한 목적적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그걸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게 뭐 어때? 이런 행위들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진짜 옳지 못한 일이지. 근데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어떤 그러면 그게 헌법과 법률의 조건에 맞는지를 지금 따지는 건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란죄까지 해당되지는 않지 않나?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는 좀 잘 이해를 못해.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독해의 문제거든. 독해, 읽기. 무엇인가 우리가 뭘 해석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헌법과 형법, 그다음에 계엄법에 정해진 걸 그냥 읽어보면 된다고. 읽어보면은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야. 그다음에 계엄의 내용은 뭐냐면은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는 거야. 이게 계엄의 내용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분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 하지만 이 두 번째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는 거야. 통상의 어떤 그 행정 능력이나 경찰력으로는 이 비상한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하는 거야. 근데 병력을 동원할 때는 무엇을 위하냐면은 군대가 동원된다는 건 군대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동원되는 거야. 대량 살상 무기까지 동원되는 게 비상계엄이라고. 근데 이걸 연성계엄 2시간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민간 사회에 군이 동원된다는 것이, 군으로 민간을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상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그것에 분노해. 그리고 어쨌든 좋아. 조건이 그렇고 계엄의 내용이 그렇고 절차가 있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좀 좋아하는 바에 따라. 이게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라고.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래서 내란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형법 87조에 보면 이 형법 87조가 이게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사용돼서는 안 돼. 이게 내란이야.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날 목적. 이게 내란이라고. 그리고 헌법 다시. 91조에 보면은 내란이 국가 응? 뭐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전복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 다음에 국헌을 물러날 목적. 국헌을 물러날 목적이었으면 내란이다. 이게 내란이야. 이게 내란이라고. 이게 내란에 대한 규정인 거고. 그리고 이 형법에서 이제 국헌 문란이라는 건 뭐냐면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기관 이거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거거든. 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 뭐냐면은 국회네. 국회야. 헌법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거든. 근데 포고령 1호가 뭐야?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야. 뿐이야? 국회에 군인들을 출동시켰잖아. 그래서 막게 했잖아. 그럼 그 주인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독해의 문제라 그 말이네. 독해 문제지. 독해. 읽어보면 다 나온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 계엄의 역사들이 깊잖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떤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엄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이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또한 이제 이 북한이라는 분명한 어떤 적대 국가가 우리나라와 군사력의 면에서 그 다음에 경제력의 면에서 어떤 그 비슷한 수준으로서 서로가 적대하던 상황들이 있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계엄령들이 여러 차례 발동이 됐었지. 근데 우리가 1987년이라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사회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봤을 때의 어떤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더 계엄을 얘기할 때에는 좀 더 계엄에 대한 절차나 어떤 계엄의 어떤 근거나 이런 걸 면면하게 좀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개정된 헌법이란 말이야. 이게 1987년 헌법이란 말이야. 그 헌법에서 계엄이 필요한 시점, 또 계엄이 필요한 조건을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나라 형법과 계엄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고쳐지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계엄령 고유 권한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계엄령이 고유 권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엄령을 발동하는 조건이 합헌적이어야 되고 법률에 의거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 내란이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국회를 기관을 갖다가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그게 내란에 해당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만이 내란에 해당된다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날 목적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지.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목적이 그 조건이 걔네들이 탄핵도 하고 계속 얘기했잖아. 비상계엄을 헌법에 정해져 있다니까. 전시, 사병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라고 얘기했고, 계엄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병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고 본 거잖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고 본 거잖아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 어떤 정도의 상태라고 해야 한다냐면은 계엄법에 정해져 있는 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근데 그렇게 라고 판단해서 그치?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 거 있잖아요. 이건 윤석열이는 그 마지막 그 조건이 된다고 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보라는 이거지. 설득을. 이게 마지막 조건이야. 마지막 조건에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근데 행정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행정사법의 기능이 왜냐면 모두 예산도 다 삭감하고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강요들 전부 다 탄핵시키고 했기 때문에
행정사법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내가 봤을 때는 계엄을 한 것 같은데. 그 크기가 음, 이 법은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인데 이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가 다 크기가 같아요. 어느 게 더 이거는 좀 크고 이거는 작고 이게 아니라고. 그 크기가 어떤 크기냐면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거나 이거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남동 앞에서 용산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 대한민국이 교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돼가지고 행정과 사법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하는 상태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그렇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뭐 하거나 뭐 전시이거나 행정사법 기능이 교란됐거나 또는 전시에 준하거나 했을 때 다 이 꼴이란 얘기죠. 그게 크기가 같은 거지. 등가라는 얘기지. 그 정도의 사태가 발생해서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교란될 때 그러면은 그 조건에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했잖아. 그 비상계엄을 하면서 포고령을 내는 게 뭐냐면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안 됐는데도 군을 동원했어.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럼 뭐야? 이건 국헌 문란이지. 비상계엄의 조건이 안 돼서 그건 국헌문란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결과적으로 내란죄가 된다 이 말인 거네. 결과적으로 내란죄가 아니고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게 내란이야. 국권 질서를 문란시킨 거잖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고. 그리고 봐봐, 이 국회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이 국회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도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데 지금은 제왕적 국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 국회에서 어떤 압도적으로 어떤 국회 3분의 2, 이 요건까지도 이제 달성될 수 있는 이제 정당이나 혹은 어떤 세력 간의 연대가 발생했을 때 그런 입법부의 통제를, 그런 입법부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력의 행사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할 부분들이 있지.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의할 부분들이지.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현재 헌법 체계, 현재 법률 체계, 그 다음에 현재 어떤 개헌법 체계를 봤을 때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한 포고령 1호는 명백한 위헌이야.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은 자기가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각 통보를 해야 돼. 통보했지 않아? 그 다음에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잖아.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즉각적인 집회를 요구하게 돼 있다고. 근데 못 들어가게 했잖아. 근데 국회를 막았잖아. 이거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야. 이건 뭐야? 국가기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엄은 고유 권한이고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고 라고 주장하는 우파들의 그 논리가 어떤 논리로 헌법학자들이 단순히 이렇게 유튜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헌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다고 말하는지 참 궁금하다. 그거를 알고 싶네. 또 알아봐야 되겠네. 개헌 포고문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척결하겠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종북 반국가 세력이 과연 존재해서 사회적으로 암약하고 있었고 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준엄한 어떤 이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 이제 오늘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 운영자님한테. 왜냐면 내란죄가 적용되면은 같이 했던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경호한 사람, 어떤 관련된 사람들 굉장히 큰 벌을 받을 거란 말이야. 윤석열이 뒤지든지 말든지 진짜 신경 안 쓰는데
지가 한 짓이니까 그 같이 연관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파생되는 사람들이 그 중벌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파가 다 그냥 뭐라 그럴까 내란죄라는 걸 뒤집어 쓰게 돼 있단 말이지 지금. 아니 내란죄를 우파가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 다른 어떤 그 판례를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또 다른 어떤 그 노무현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세웠던 판례는 뭐냐면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 근데 그 책무가 대통령의 이 책무가 헌법상 그 권한을 중지시킬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게 이제 노무현 때 탄핵할 때 그 얘기한 거라고. 근데 그때 그 박근혜 탄핵 때는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95%가 탄핵을 찬성하니까 홀라당 그냥 그치. 탄핵시켜버린 묻지도 거거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탄핵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헌법재판소의 국회에서의 그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탄핵을 인용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떤 그 법률을 위배한 행위였는가에 대한 판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이번에 예컨대 대통령 탄핵 소추 그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어떤 국회 탄핵 소추였는지, 그 탄핵 소추 과정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자행한 거네. 박근혜 탄핵 과정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웃긴 건 뭐야? 박근혜 탄핵 소추 사유를 바꾸는데 앞장선 권성동이가 이제는 탄핵 소추 사유를 바꾸는데 반대하는데 앞장서 있는 거잖아. 그 권성동과 윤석열이는 참 역사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어. 2016년에도 역사의 중심이었고 2024년에도 역사의 중심이었어. 어떤 역사의 중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그다음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애들이야. 근데 오케이 좋아. 지금 2024년도 마찬가지야.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기를 가장 바라는 집단이 어디야? 종북 좌파들이지. 좌파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가장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야? 우파들인데. 우파지. 그러니까 우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야. 내가 우파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생각을 해보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이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과 우리 그 계엄법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춘 비상계엄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헌법과 비상계엄, 이 계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야.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은 대통령은 잘못된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국헌 질서를 이미 문란시킨 거야. 그럼 당연히 그거는 내란죄야. 다만 그 크기가 사형에 처할 정도로 그 수괴로서 내란죄인지 아니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때릴 그 정도의 어떤 내란죄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영역에 시민사회 영역에 윤석열이 군을 동원시켰어. 시민사회 영역 어디? 아니 그 군이 장갑차를 끌고 들어왔잖아. 장갑차 안 왔잖아. 적을 막아야 될 국회하고 장관님만 같이 다르도 시민들한테는. 아니 여기 지금 군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군이 제대로 못 들어온 거지. 국회에서 의결이 끝나버렸으니까. 그 뒤를 생각해봐. 군을 동원해가지고 시민사회 영역으로 군이 들어오잖아. 보고만 해도 나오잖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보고문에 맞다. 그래. 근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어. 그 필요라는 게 뭐야? 전시상태.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근데 왜? 지금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가 의결되고, 그러면서 군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가 의결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야. 얘들이 정신 있는 애들이었으면, 진짜로 뭔가 한번 획딱 뒤집어버리고 싶었으면, 새벽 4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죠? 왜 10시 20분에 했어?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 응? 그날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새벽에 이른바 어떤 그 보수 유튜버들에서 다 그 얘기를 했어. 왜 그랬을까? 응? 그런데 그게 오케이 좋아. 윤석열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 2시 한경.
국회에 음. 통보했고 국회가 그 계엄 해제를 의결을 딱 받아들였다. 근데 뭐 잘못했는데? 음. 오케이. 근데 그 국회가 어떤 집단이야? 윤석열이가 봤을 때 종북 반국가 세력이잖아.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지.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가 대한민국의 행정과 사법의 그 권한 행사를 현저하게 마비시키고 있잖아. 윤석열 경우에 그거야. 뭐 예산도 삭감했잖아. 뭐 탄핵하잖아. 검사도 탄핵하고. 이런 국회 그냥 둬도 되겠냐? 이게 계엄의 선포의 목적이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회가 계엄을 해제를 의결했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 모순이야. 스스로 모순. 저항을 해야지. 그래. 근데 미안합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이 새벽이라서 아직 모이지 않아서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순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근데 이제 묻지도 말고 지금 고유 권한이다 막 그거 막 그런 거기서 고유 권한이니까 뭐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더 이상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때문에 내란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하는 그거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처벌될 수 없다 비상계엄은. 그러면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부 이 사람들을 탄핵하는 거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야. 입법부를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그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심의 편성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야. 그 뭐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헌정 질서 한목적으로 부합되느냐 이걸 봐야지. 그래 오늘 우리 태국방 주인장님의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막 윤석열이뿐만 아니고 이 우파들이 내란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을 때는 너무 지금 피해가 클 것 같아가지고 살짝 두려움이 들었는데 우리 태국방 주인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 빨리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 입장을 나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자기가 체포되고 체포되지 않고 구속되고 구속되지 않고 그게 중요해. 자기가 떳떳하면 자기는 검찰총장을 한 사람 아니야. 응? 자기가 얼마나 무도한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잡아넣어 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확정된 사람이 몇 명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자기가 스스로. 그럼 검사가 깡패 아니냐? 자기 깡패야. 깡패 자기 짓을 했잖아. 그럼에도 좋아. 자기는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했잖아. 9번이나 시험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등등등의 사법체계와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 자기는 빠삭하잖아. 응? 자기가 체포되는지 구속되는지 이 여부가 중요해? 아니잖아.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고 자기가 그렇게 확증에 차 있다면 어느 법정에서든지 자기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동시에 뭐야? 만약에 현행법 체계에서 나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나를 믿고 따라왔던 나의 명령에 복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전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제목이잖아. 그래 박근혜는 지금 그랬는데 뭐야? 박근혜는 자기가 다 지고 나머지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선처를 호소한다고 그랬잖아. 다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박근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를 존중했어. 그리고 엉터리인데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의결을 존중했어. 그것도 순 엉터리인데.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과정 속에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어. 다만 어디서 수사할 것이냐, 이 수사가 녹취될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따름이야. 그때 수사한 놈이 누구야? 윤석열이야. 지금 박근혜 윤석열이 해야 될 건 뭐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존중해야 되고 이게 우파란 말이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을 존중해야지. 그런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놈이 오늘인가 14일 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제 변론기를 지정해가지고 출석하라고 그랬을 때 뭐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싸우겠다고 했잖아. 근데 출석 안 한대잖아. 그래, 출석 안 한 이유가 뭐야? 체포될까봐. 체포될까봐 그렇다고 얘기했어 자기가? 아니 그 체포될까 그 신변의 불안 그 변호인단이 얘기했잖아. 신변의 불안 체포될. 신변이 안정하지 않을 때 그게 뭐야? 체포될까봐지. 지금은 한남동에 딱 관제해서 그 쇠철망을 해가지고 경호원들 둘러싸고 있으니까 체포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에 오는 순간 누가
경호원들이 또 뭐 수백 명 둘러싸고 오나? 못하지.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랑 김용현이랑 그다음에 몇 명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했다. 나머지는 지시에 따른 거다. 그 해줘야지. 아니 지금 생각해봐봐. 김정은이가 러시아로부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북한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 그래. 죽고 있어. 똑같아. 아니 지금 교부처에 있는 경호 병사들 아유. 그 군인들 누구야? 그 중에 전문적인 어떤 그 경호 요원. 근데 이 대목에서 민주당도 웃긴 게 경호처를 해체하자? 지들 대통령이 안 될 거야? 일단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64명인가 평산에 있는 그 경호원들을 다 불러들여. 문재인이 경호하고 있는. 아, 그 어쨌든요. 내가 오늘 우리 생공왕 주인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 고유 권한이라든지 그 문제가 없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자꾸 매도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막 위협의 두려움 때문에 막 그 몰려갈 게 아니라 지금 한 개 절차상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한 그 구절들을 잘 읽어보고 그지? 그거를 잘 숙지하면서 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아까 그거를 다 조건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좀 더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헌법학자든 어느 형법학자든 또 어느 법학 전문 교수든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우파 내에 아무도 없을 거야. 다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전시에 준하는 사태였냐. 그치, 이거에 대한 해석이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을 하라고. 근데 누가 그걸 입증할 거야? 윤석열이가 입증을 해야지. 거기서 용산에 한남동에 앉아가지고 입 닫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가 입증을 해야지. 사법 행정을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 상황에 이렇게 됐다. 이거를 누가? 또 다른 국가기구인 입법부가. 왜냐면은 이 자기 포고령회 할 때에도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내에 암약하는 종북 반국가 단체, 이른바 어떤 간첩 조직을 뭐 어떤 적발해냈다라는 보도는 하나도 없잖아. 그건 발표도 없고. 아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우파들은 그냥 뭐 이 법적인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법적인 권한이나 그 문구에 있는 법률에 의한 그런 걸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윤석열의 그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정말 적법한지 그렇게 내란죄가 맞는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냥 막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막 이렇게 내달려가는 거지. 세 가지를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 하나는 이제 더닝크로그 효과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 상황이 어떻고 내가 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내란에 준하는 어떤 사태였고 전시 사태였고 군이 아니었으면 동원될 수가 없고 통제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 부정선거도 그렇고 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게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만든 세상인데 대부분의 아마 애국 시민들이 이런 마음일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대한민국인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문재인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우리 생명권, 재산권 그 다음에 어떤 이 다른 자유권들에 대한 침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안 돼. 윤석열이가 뭔가 뭐 들고 있겠지. 끝까지 어떤 그런 윤석열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성관이를 서버를 포렌식을 했니 어쩌는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 성관이 서버를 포렌식 해봤자 나올 건 하나도 없거든. 설령 포렌식을 했다 하더라도. 설령 계엄군이 무엇인가를 들고 왔더라도 서버를 들고 왔더라도 그걸 포렌식 한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전자투표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계속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한테 무엇인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젠 좀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중한 그 중대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파가 알자는 거지.
나는 그 내란죄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꾸 막연히 했거든. 아무리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내란죄 그리고 뭐 한 두세 시간 뭐 계엄한 거 그것 가지고 내란죄까지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중벌을 받는 거는 아니지 않나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2시간 계엄은 윤석열이 2시간 계엄을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고 실패해서 그런 거지. 무능했기 때문이야. 무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2시간밖에 계엄하지 않았는데 연성 계엄 이건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머릿속에 그걸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부끄러운 거야. 윤석열이가 부끄러운 그 거야. 경고성 계엄이랬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야. 무엇을 경고하기 위해 했는지 차치하고라도 누구한테 경고할 거야? 경고하기 위해서 군이 동원됐어. 지금 군이 들어오다 말고 나갔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일부 군에서는 병사들 간의 저항도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지휘 체계가 뭐 원활하지 않았고 또 뭐 잘 모르겠으니까 헬리콥터 뜨지 못하게끔 항공 이 관련해 가지고 뭐 통제를 뭐 모르는 민간에서 모르는 국토교통부에서 통제하고 등등등 얘기는 나오지만 군이 동원되는 거야. 군이 동원된다는 거는 대량 살상 무기까지 동원되는 거야.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돼서 할 게 뭐야?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거야.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2시간짜리 계엄이든 뭐든 경고? 그것도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근데 내란 특검은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내란 특검법 해가지고 내란 특검 한다고 막 그러잖아. 내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도 내란 특검법 뭘 제안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란 특검법은 이렇게 질질질질 끌다가 끝나지. 질질질 끌다가 끝나고 내란 특검법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합의하는 특검을 도출해내지는 못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란 특검법을 만들든 안 만들든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면은 4월 18일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했거든. 나 빨리 탄핵도 정리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떠나가지고 거기 지금 헌재에서 뭐 어째 말이 많긴 한데 만약 정치권에서 청문회라든지 정치권에서 무슨 특검이라든지 이러 해가지고 막 신문이나 또 나와가지고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청문회 봤잖아요. 최순실 특검법 봤잖아. 거기 뭐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돼? 뭐 바른 말 하면은 윽박 지르면서 말 못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짓밖에 더 했냐고. 나는 장제원이 그때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어차피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건 밝힐 수 없을 것 같고 그 내란죄는 지금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뭐 쓰레기 판사든 무슨 판사든 쓰레기 헌재든 그런 법률적 과정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네. 나 왜냐면 거기서 또 엉뚱한 판결을 하거나 그냥 박근혜 때 뒤집어 씌움 당한 것처럼 뭐 내란죄나 이런 헌재나 이런 데서 여론에 의해 가지고 뒤집어 씌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란죄는 아니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파가 지금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진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서 그 적이 준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대비하고 체제를 갖추고 제도를 보완하고 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사법 질서를 회복하는 거지. 사법부의 질서. 근데 사법부의 질서를 훼손시킨 게 윤석열이란 말이야. 그렇지. 윤석열은 피의자를 체포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법원과 짝짝꿍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떤 그 유죄로 만드는까지 일련의 과정, 이 전체 과정을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디자인해낸 거잖아. 그걸 우리가 2016년부터 보아왔잖아. 2016년 이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부터 보아왔잖아. 국정원 댓글을 어떻게 얘가 범죄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을 어떤 기소하고 맞아. 심지어 그 검사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 맞아. 그 과정에서 이런 사법 질서를 훼손시킨 게 윤석열이야.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사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우파가 하는 행위 중에 잘못된 행위가 뭐냐면은
우리법연구원이 뭐 인권법연구원이 얘네들만 다 드러내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날 것 같지. 이런 착각들이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야. 맞네. 거기에 누가 좌파 그런 게 어딨어. 그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하고 이르는 과정들에서 우리법연구원이 무슨 인권법연구원이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었어. 그래 그런데도 탄핵했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그게 탄핵. 뭐야? 헌법 103조 이 법관은 법과 개인의 양심에 따라 그 개인의 양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추궁을 해야 돼.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관이라는 직역, 사법부라는 국가기관, 그 사법부라는 국가기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또 법관들 내부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결을 내려질 거 아니야. 지금 경찰이나 경찰은 통제되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싸움하면서 공수처까지 끼워가지고 이놈 잡아야지 경쟁하고 있잖아.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해줄 게 누구야? 사법부지. 그래 사법부에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우리도 이제 국민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오늘 또 뭐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너무 또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또 오늘 하루도 또 활기차고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또 이 내란죄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서 잠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